자, 요번에는 이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페이퍼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텐드 에세이는 그, 학생이 듣는 6개의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코리안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다고 해도 이제 HLSA의 분량이 3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한 9배 정도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그 비문학 텍스트를 연설문 같은 이제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쓸 수 없습니다. 자, 페이퍼 2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카톡 창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제인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드린 자료. 제가 그 곤란한 질문을 드린 것 같군요.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제인 에어를 이제 기존에 해서, 그러니까 그 독립적인 여성이 자신의 삶을 쟁취해 가는 과정,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독립적이던 여성이 이제 그 봉건적으로, 가부장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 두 개를 모두 가르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일단 학생들의 관점도 확대시킬 수 있고, 시야도 넓힐 수 있고, 또 페이퍼 2 시험에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즉, 질문에 따라서 해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자체도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이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하려면 제인 에어를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해석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DP 과정에서는 그 해석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인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상냥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가 이 작품 속에서. 근데 도 제인은 왜 자꾸 로체스터를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가? 근데 뭐 유아가 어디 간 거야? 유아는 에스테. 아니, 빅토리아. 여기,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인과 벌사를 대조해 봤을 때 로체스터의 폭력에 저항한 벌사는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로체스터에게 복종한 제인은 마지막에 이제 로체스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이 대조를 통해서 작가는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제인의 가치관 변화, 그 제인의 성장. 썸필드 3층에서 제인은 남성과 여성은 대등하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결말에서 제인은 장애인이 된 로체스를 찾아가서 이제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당신이 가정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요. 이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 문학 교육에서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러 작품에서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제인 에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 선생님들, 지금 이제 화자가 거짓말했죠. 선생님들, 네, 이때 과연 몇 명의 독자가 화자가 거짓말했다는 걸 눈치챌까요? 다 눈치채지 않을까. 저기 흰 공이 예, 근데 아니라서. 의외로 2% 미만입니다. 화자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장면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화자가 한 말을 그대로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었죠. 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가 단 한 번이라도 제인에게 상냥하게 대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제인이 로체스터를, 심지어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도 제인은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로체스터는 상냥한 인물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들은 로체스터가 제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아니라 제인이 로체스터가 상냥하다고 말했으니까 로체스터는 상냥한 것이다.
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제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네. 로체스터가 단 한 번이라도 제인에게 상냥하게 대한 적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왜 제인은 로체스터를 상냥하다고 계속 부르는가? 그리고 이제 결말 부분의 장면이죠. 주인님, 이제 저 자신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이제 저 자신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요 문장이 저를 뺀 모든 유튜버들이 제인 에어를 해석할 때 이 문장을 봐라. 제인은 독립적인 여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문장을 보죠. 주인님, 이제 저 자신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왜 로체스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죠? 반대만 안 하시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만 안 하시면 주인님이 이웃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제가 가사 관리인 대들께라고 하는데 가사 관리는 이제 하우스키퍼라고 되어 있는데 하우스키퍼의 제대로 된 번역은 가정부입니다. 음, 자, 이웃은 동등한 존재지만은 자, 간호사, 가정부는 동등한 존재입니까? 제 온 마음은 주인님의 것이에요. 주인님의 소유물이에요. 여기에서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만 딱 떼가지고 쟤는 독립선언을 했다. 쟤는 독립적인 여성이다. 아니, 그럼 왜 로체스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냐고요. 음, 심지어 이 작품은 이 소설은 로체스터와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의 제인이 쓰는 거지요. 즉 제인은 로체스터와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로체스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은 대등한가요? 그러면서 제인은 말합니다. 하루 종일 로체스터가 물 떠달라고 하면 물 떠주고 책 읽어달라고 하면 책 읽어주고 그 시중을 들어주면서 나는 세상 누구보다 축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독립적인 여성인가요?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은 너무 일차원적입니다. 그냥 제인이 로체스터는 상냥하다고 했으므로 로체스터는 상냥한 인물이다.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화자가 저기 흰 공이 있다고 했으므로 거기에 비록 검은 공이 있지만 저것은 흰 공이다. 그런데 근거를 찾지를 못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읽은 내용에서도 실제 6학년 담임 선생님은 거짓말과 욕설과 폭력만 휘둘렀는데 그냥 뜬금없이 한명태가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은 심지 깊은 배려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냥 앞 다 잘라버리고 그 선생님은 민주화 영웅. 발은 민주화 됐어.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며칠 후에 담임 선생님이 석대게 두들겨 맞고 온 애들을 이 병신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맞아요. 반이 무슨 민주가 됐냐고요. 그리고 작가도 그걸 분명히 합니다. 엄석대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그 교탁 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거인처럼 보였다. 즉 엄석대의 권력은 담임에게 갔습니다. 새로운 독재자가 생긴 거죠. 근데 뜬금없이 한병태는 발은 민주화됐다. 그러자 이제 기존의 해석에서는 그러니까 발은 민주화된 거고 담임 선생님은 민주화 영웅이다. 분석을 좀 하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얘가 가버렸지. 자, 페이퍼 2는, 요번에 좀 많이 바뀐 게 페이퍼 2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두 작품을 비교대조 할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두 작품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됐습니다. 즉, 그냥 A 작품 가지고 질문에 대답하고 B 작품으로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그럼 요번에 추가된 것이 두 작품을 비교대조하라는 겁니다. 질문에 답하면서. 요거는 이제 인터텍스츄얼리티 개념입니다.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IB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B를 참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지만은 IB 실라버스는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요구하는 것은 이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것.
그리고 이제 두 작품을 비교, 대조할 것. 그리고 두 작품을 균형 있게 언급할 것.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단어 수가 비슷할 것. A 작품을 언급한 단어 수와 B 작품을 언급한 단어 수의 총량이 비슷할 것. 만약에 눈에 띄게 그 한 작품을 더 많이 언급했다. 그럼 이거 중요한 관점 요소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A라는 문학적 장치가 작품의 주제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은 형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변화, 작품 속의 어떤 변화가 주제에 미친 영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물의 성장입니다. 인물의 생각이나 가치관 변화가 주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당신이 공부한 작품은 A와 B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순수 문학에 가까우냐? 목적 문학에 가까우냐? 아니면 재미와 교훈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한 작품이냐? A와 B 중에 선택하라는 이런 경우. 이런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상정을 해보죠. 자, 정거장의 개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자, A라는 문학적 장치. 요게 출발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제, 요게 종착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는 출발점과 종착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분명히 한 개에서 세 개까지의 정거장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린 그 정거장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정거장이 한 개일 때는 이제 난이도가 쉽습니다. 정거장이 두 개 숨겨져 있으면 보통입니다. 정거장이 세 개 숨겨져 있으면 어렵겠죠.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답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본론 1에서 일단 A 작품 가지고 그 쫙 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 가지고 B 작품을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 즉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비교 대조가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커리큘럼에서는 비교 대조가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조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B 쪽에서 좀 더 권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론 1, 2, 3, 4로 가면서 이제 그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거. 여기에서 이제 정거장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준다고 했었죠. A라는 장치가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라.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자, 인용 분석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자, 요 사이에 이제 정거장이 이제 보통 한 두 개 정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장을 찾아가지고 노선도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제가 그 특강을 해준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A에서 그 문학적 장치를 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주제를 도달을 하는, 즉, 이제 그 질문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출발점은 A인데 그다음에 B, C, D, E, F 즉 모든 중요한 문학적 장치를 다 한 번씩 언급한 다음에 그냥 주제로 연결해버리는 이렇게 이제 한 4천 단어 정도의 답을 외워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냥 그 답을 외워서 써버리는 안 됩니다. 그 질문과 상관없는 것 쓰면은 감점이라고 했었지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노선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헤매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이제 두 작품을 그 각각의 단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본론의 구성이 됩니다. 자, 조금 감이 안 오실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죠.
자, 만약에 사회적 배경이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라.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코리안 A가 생겼을 때는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자, 같은 질문이 두 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학적 장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의미는 같은데 문장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되든지 아니면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의 설정이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라.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아, 이게 사회적 배경이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라는 거구나라고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이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해석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질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 이게 사회적 배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자, 사회적 배경이 출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뭐 주제라고 하기도 하고,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작품 전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다 그냥 뭉뚱그려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을 조금 이제 그 주제란 단어를 써주냐, 작품 전체를 써주느냐, 아니면은 이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써주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정거장을 거쳐야 할까요? 사회적 배경은 어떤 정거장을 거쳐서 주제로 연결될까요? 자, 당, 당시 사회에서, 당시 이슈? 사회, 예? 이슈? 이슈. 자, 당시 사회에서 어떤 거대한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하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봅시다.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과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이 지금 사회적 충돌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누군가 이걸 소설로 쓴다고 한다면은, 자, 이게 어떤 게 작품에 반영되어 가지고 주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사회적 충돌이, 가치관의 충돌이. 아마도 갈등에 반영될 겁니다. 음. 즉,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그 가치관을 상징하는 인물 A, 윤석열을 반대하는 가치관을 상징하는 인물 B, 이 둘이 싸우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정거장은 뭘까요? 갈등이 주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정거장을 거쳐야 될까요? 해결? 솔루션? 결말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정거장 1이 되고 요게 정거장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요게 요 네 개가 합쳐서 본론이 되고 요게 각각 이제 본론의 한 단락이 됩니다. 요 중간에 한 줄씩 띄워 주십시오. 거기에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문단 나누라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리고 에세이 수정하기도 순서. 좋습니다. 뭔가 음, 빠졌다거나 더 넣어야 된다거나 고치기에 좋습니다. 음, 음, 요게 참 이게 없이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빡빡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보기에 깝깝하고 음, 그 다음에 수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내용을 빠뜨렸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단락 사이에 줄이 한 줄 빠져 있으면 이걸 좀 넣기가 쉬운데 단락이 빡빡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넣기도 정말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이제 1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단락 사이에 한 줄씩 띄워 주십시오. 이런 부호 같은 거를 쓰는 약속이 서로 돼 있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이렇게 문단을 넣거나. 그거는 이제 국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요걸 하면 이제 띄어져 있는 걸 붙여라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 붙어 있는 걸 띄우라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삽입하는 맞습니다.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줄을 지울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긋고 그다음에 어떤 단락 전체를 지어야 할 때는 이제 X표를 이렇게 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서는 두 작품의 사회적 배경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본론 1이 되고, 이제 본론 2가 되고, 본론 3이 되고, 본론 4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본론 2에서 갈등을 언급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작품의 사회적 배경만 언급해야 됩니다. 그 어떤 공간적 배경, 어떤 시간적 배경이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는가. 그것까지는 딱 끊어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쓰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본론 2를 침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에서, 그 크리테리아 C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은근슬쩍 본론 일을 하게 되고 또 본론 위에서 비슷한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중복되니까 지루해지고 사회적 배경만 딱 언급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소결론을 하면서 소결론 1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 대조까지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A 작품은 이제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데 B 작품은 이제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의 충돌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차이점이 나오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작품에서, 두 작품에서 사회적 가치관 충돌이 어떻게 갈등에 반영되었는가. 그러면 이제 갈등 장면을 인용해서 분석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평가까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갈등이 가장 치열해진 장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상징하고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가치관 충돌이 작품 속의 갈등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외적 갈등으로 반영되었는가, 내적 갈등으로 반영되었는가. 그러니까 두 작품 다가 만약에 외적 갈등으로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유사점 나올 것이고, 하나는 내적 갈등이다, 하나는 외적 갈등이다. 그럼 차이점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말의 양상이 있어. 자, 구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비교 대조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질문에 답을 해가는 과정이죠. 네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이제 IB가 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A에서 권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서론, 그리고 이게 본론이 네 분단이잖아요. 예. 그러면 서론이 있고선 결론까지 있으면 보통 6문단 정도로 이 에세이가 구성되는 건가요? 중간에 또 이제 그게 들어갑니다. 작품 소개가 잠시 들어갑니다. 그거는 서론에서 그러니까 하면 서론과 본론 되나요? 사이에, 그래, 서론에 포함시켜도 되고, 아, 서론과 본론 사이에 따로 독립된 단락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집어 아, 넣어버리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럼 서론 한 문단, 그 다음에 작품 소개. 작품 소개 한 문단, 그럼 거의 7문단으로 그 에세이가 정도가 되죠. 이루어지면, 이해가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떻게 마무리되었는가.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이겼는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화자나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위대한 개츠비를 보죠. 개츠비가 갈등에서 패배했지요. 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네네네, 결말에 네,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작가는 개츠비를 비판하고 있는 게 됩니다. 음,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개츠비가 상징하는 순수를 작품의 주제로 보죠. 순수한 사람.
왜냐하면은 화자인 닉의 태도를 거기서 봐야 됩니다. 개츠비가 죽은 뉴욕을 바라보는 화자인 닉의 태도, 음, 디스토피아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들을 읽으는 영역에서 엄석대가 몰라겠다? 그러니까 작가는 독재를 비판하고 있다. 그거는 너무 편면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한병태라는 화자의 태도, 엄석대가 무너지면서 반은 혼란과 무질서가 시작되었다. 음.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어떤 주제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 이제 영향력의 비교 대조. 그러니까 두 작품이 어떤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작품은 이제 그 갈등에서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동시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하나만 쓰고 있는가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결론 나오지요. 자, 본론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 그러면은 서론에서는 뭘 써야 되는가? 자, 사회적 배경을 물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테리아 A에서 질문에 대한 이해, 작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페이퍼 2에 대한 이해. 그러면 이제 자 작품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야 됩니다. 즉 문학에서 사회적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교과서적인 설명, 즉 사회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종교적 배경, 경제적 배경들을 총합한 것이고 이제 작가는 그 사회적 배경,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가치관 충돌을 어떤 문학에 은유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원론적인 설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 학생이 문학에서 사회적 배경이 어떤 것이 잘 알고 있구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소개를 하는데, 작품 소개도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묻는 사회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야 됩니다. 즉, 두 작품을 언급할 때 어떤 작품, 그게 이 작품의 사회적 배경은 뭐 1980년대 대한민국이다.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대 미국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야 된다. 그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것이었다.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지던 시기였다.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요게 이제 그 사실상 본론 1, 2, 3, 4의 레이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작품 소개에서 미리 간략하게 설계도를 제시를 해주면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채점관들은 이제 이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증명해 갈 것이다 레이아웃을 제시한 다음에 그게 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딱 그 형태대로 진행되면은 아 굉장히 짜임새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소개에서 내가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외적 갈등에 반영되어서 누구의 승리로 끝나면서 어떤 주제를 완성하고 있다. A 작품은. 그렇게 간략하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면은 일단 아까 우리 본론에 썼던 소결론 1, 4를 반복을 해줍니다. 다만 요때 그냥 다시 반복하지 말고 작품별로 반복해 줍니다. 즉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의 영웅에 대한 내용만 본론 1, 2, 3, 4에서 싹 그 소결론 1, 2, 3, 4에서 모아가지고 한번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본론에서 부족했던 거, 본론에서 비교 대전은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부실해졌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줌으로써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을 가지고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개츠비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를 해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본론에서는 비교 대조, 결론에서는 질문에 대한 두 작품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걸 제시해줌으로써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대결론, 그러니까 결론의 마지막 문장, 위쪽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답안. 따라서 내가 인용한 두 작품에서 이제 사회적 배경은 갈등과 결말을 거쳐서 주제의 완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질문의 명제는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장 구체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요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모음 답안을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수업에 사용하는 모음 답안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락가 교훈 중, 요게 이제 요 유형이 있죠. 당신이 공부한 작품은 A와 B 중에 어느 쪽입니까? 즉, 오락은 문학의 쾌락적 기능이고, 교훈은 문학의 교훈적 기능이죠.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치중한 작품입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자, 오락과 교훈. 이 경우에는 이제 본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은, 오락적 정식 명칭은 이제 쾌락적 측면이죠. 쾌락적 기능. 두 작품의 교훈적 기능. 그 다음에 본론 3에서는 이제 평가입니다. 즉, 질문에 맞춰서 어느 쪽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경우는 이제 본론이 3개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서론에서는 이제 문학의 쾌락적 기능은 무엇이고 교훈적 기능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는 두 작품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재미를 주고 있고 또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그걸 제시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론 1, 2, 3 나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다룬 작품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교훈적 기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만과 평균 같은 경우 그게 200년 전에는 그게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독자에게는 거의 쾌락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이 주고 있는 교훈, 즉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인가 애정인가에서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훈적 기능이 더 강한 작품이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론 3개 1, 2, 3으로 3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론 쓰고 작품 소개 쓰고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본론을 하나 더 넣기 위해 가지고 본론을 좀 더 풍성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본론 1에서 두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먼저 언급해 줬네요. 그러니까 본론 2, 3, 4. 왜냐하면은 본론 4에서 이 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론 4에서 사회적 배경을 설명을 해주면은 뭔가 좀 갑자기 본론 2, 3 구체적인 내용 다음에 다시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먼저 사회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본론 4에서 이제 이 사회적 배경을 참고했을 때 고려했을 때 교훈적 기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제가 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두 작품을 이제 동시에 언급하면서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두 작품의 단어 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면은 이제 본론, 소결론 1, 2, 3, 4를 쭉 이어서 해주는데, 물론 제인 에어의 소결론 모아주고, 당신들이 천국의 소결론 모아서 해주고, 그러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질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답이 딱 나오면 증명의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1350단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학생이 이제 이 서론, 결론을 구성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나올 겁니다. 즉, 정신없이 막 시험지 딱 받자마자 막 정신없이 쓰는 IB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1400단어 정도면은 학생이 15분, 20분 정도는 이 서론 본론을 구성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그걸 설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질문이 충분히 증명되는가?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5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채점을 해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뜯어고쳐가지고 막 순서 바꾸고 지저분한 게 나옵니다. 즉 학생이 체계적으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점수 높게 안 나옵니다. 깔끔하게 학생이 쫙 적었다. 수정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학생이 충분히 설계를 한 다음에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시험에 굉장히 익숙한 학생입니다. 그런 경우 대체로 점수 높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페이퍼 2 기출문제도 넣어놨었는데 조금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질문도 조금 바뀌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학교는 이제 시를 가지고 페이퍼 2를 대비를 하고 어떤 학교는 이제 수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필과 시의 적정이 이제 좀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페이퍼 2는 이야기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소설과 희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유법을 묻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근데 이제 저 오락과 교육 중 문학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 형식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뭐 단편 소설을 하든 장편 소설을 하든 이제 주로 소설과 희곡을 가지고 페이퍼 2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면은 본론 1, 2, 3, 4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겠는가? 거기에 이제 좀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파일이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졌네요. 아니 어딘가에 분명히 넣어놨었는데 찾아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출제자가 참 문제다라고 하는 게 그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의 시험 문제를 번역기 돌려서 그냥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기 돌린 다음에 그 번역기를 돌려서 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거를 검수를 안 합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번역기 그럼 한번 이게, 돌린 다음에 그대로 출제한 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잉글리시 A 그 시험이랑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잉글리시 A, 스페니시 A의 질문을 그냥 번역기 돌려서 한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는 이 질문이 성립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좀 다듬질 않아가지고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네 개 중에 두 개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질문을 주는 것은 학생이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작품을 배웠던 그 중에 하나는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개 정도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리니까 한국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두 질문 중에서 내가 공부한 작품은 여기에 대응이 안 된다 해버리면 이제 학생은 큰일 나는 거죠. 자, 공부한 두 작품을 참고하여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이 표현되는 방식과 이것이 관객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교대조하세요. 일단 관객일 리가 없잖아요.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설령 희곡이라고 해도 희곡은 독자죠. 그러니까 그거를 독자로 생각해서 이제 에세이를 예. 써야 근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관객이라고 했지? 그러면 연극이 돼야 됩니다. 공부한 두 작품을 참고해서 사회적 차별과 그 영향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논하시오. 어떻게 묘사되는지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묘사로 한정되어 있고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인용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주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 묻고 있죠. 묘사되는 것만 언급하고 그리고 있네요. 그 작품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만 음, 제시하라고 되어 있다고 보니까 주제와 연결 안 시키면 분석이 안 나옵니다. 채점의 핵심은 분석인데 묘사만 물었기 때문에 인용만 물었기 때문에 학생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페이퍼 2를 이해하고 있는 채점과는 설령 이렇더라도 이걸 가지고 주제까지 연결해서 학생은 자신의 분석력을 증명해야 된다가 나오고
페이퍼트에 익숙하지 않은 채점관은 아니 묘사까지만 인용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분석까지 했니? 너 감점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학생은 어느 장단에 충차될지를 모릅니다. 공부한 두 작품을 참고하여 작품이 결말에 접근하는 방식과 이것이 관객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세요. 또 관객이네요. 근데 작품이 결말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죠? 음. 그러니까 문제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어려워야 되지 질문 자체가 막 학생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도록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처럼 채점관도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것인데 채점관은 자기가 해석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르게 해석한 것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질문을 피하는 게 그러니까 정석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부한 두 작품을 참조하여 개인과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리고 그 갈등은 어떤 중요성을 전달하는지 서술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아무래도 여기 아니라 다른 잠시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노벰버였나? 자, 공부한 두 편의 작품을 예로 들어서 작가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탐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시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혹시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음. 작가가 지위의 차이를 탐한다. 작가가 사회적 지위를 탐한다도 아니고, 작가가 사회적 차이? 지위를 탐구한다도 아니고, 작가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탐한다.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근데 지위, 작가가 사회적 지위의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는 것을 탐하는 걸 왜 우리가 증명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증명 가능하죠? 욕심이 냈던 부분을 작가의 서술에 욕망을 작가의 욕망을 그 작품 찾아줘야 속에서 되나? 만약에 작가가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계층의 차이 혹은 빈부격차의 차이를 어떻게 사귀는가 이렇게 한다면 질문할 수 있겠는데 음. 작가가 신분 상승을 탐한다. 이게 우리가 좀 증명 가능한가요? 어떻게 탐했는지 그거를 서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음.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야 되니까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건 아마도 네. 그 작품 속에서 계층의 차이, 신분의 차이, 어떤 음, 경제적 차이, 이런 부분들이 주제에 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음. 문제는 그렇게 풀었을 때 채점관이 네가 왜 임의로 네 마음대로 질문을 아, 바꿨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해를.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를 아이비에 질문을 해도 답을 주시나요? 안 그럼 됩니다. 채점관. 아, 그러니까 채점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관의 입장 어떤 건가 하면은 자유롭게 했어요. 우리는 그 자유로운 걸 모든 것을 인정을 수용. 합니다. 아, 다만 왜 나와 다르게 해석했나요? 음. 나와 다르게 해석하면 감점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석하세요. 여러, 아니면 채점관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바꿔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시험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죠. 아, 시험의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아예 지금 문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번역한 거라서. 예. 근데 문제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학생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자기가 임의로 이 질문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 이 질문을 그대로 푼다는 네,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작가의 네. 욕망을 왜 우리가
탐구를 네네.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국에 맞춰서는 바꿔지질 않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네. 어떻게든 질문을 풀었을 때 그 질문은 학생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채점관은 너 왜 질문 바꿨니? 해석이 너는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감점 빨고 들어가는 거죠. 오,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네 개 질문 중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는 풀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처럼 질문 두 개가 그냥 설계 자체가 잘못돼 버립니다. 그런데 채점관도 자기가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 질문을 냈는데 그 출제자가 근데 그게 채점관에 가버리면은 채점관도 이 질문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와 다르게 이 질문을 해석한 건 또 감점이 돼버립니다. 이런저런 돼버리고 풀다 보면은 풀 수 있는 질문이 딱히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코리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이거를 있습니다. 필드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 자체를 한국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용이 안, 예, 그러니까 학생이 다양하게 풀도록 하세요. 이제 우리는 그 단어 다 인정합니다라고 이제 말은 인정합니다.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채점을 보면은 그냥 난 이렇게 해석해. 너는 왜 다르게 해석했니? 너 감점. 그게 음. 실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IB의 중심은 다 English A에 맞춰 있는 거네요, 지금. 스페니쉬 A나. 잉글리시 A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런 아, 식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코리아는 그렇지 아, 않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은 채점관들이 이제 관점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해석한 것만을 정답이라고 보는 간주하는 시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너는 왜 다르게 해석을 했니? 이 질문을. 그 그러니까 너는 대답이 틀렸어. 설득력이 있으면 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 설득력 있게 풀어나갔어요, 에세이를. 설령 그래도,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더라도 아, 내가 이 작품을 해석한 건 넌 다르게 해석했네. 그 자체로 는 감점이야. 총점의 그거, 3분의 1을 그거 너무 깎아버립니다. 어려운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은 채점관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다 인정을 해요. 그 채점관이 실제 채점을 할 때는 너는 왜 파란색 김지영을 그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해석을 했니? 이거는 위대한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한 위대한 작품이야. 그렇게만 해석해야 돼? 너 감점. 음,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그 고생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내용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채점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파이널 왜냐하면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채점과 입맛을 맞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학생들의 분석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교사가 되실 것인지 한번 선생님 나름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6시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보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그 새벽에 그 자정쯤에 이제 이걸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질문 예,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어쨌든 코리안 A 선생님이 돼야 하니까 보통 레주메를 내고, CV를 내고,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인터뷰까지 걸리고 합격까지가 될까요? 이 기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8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5월 달쯤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그 이력서 올리고 선생님들 사이에 이제 그 아, 컨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 5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 이제 그 좀 급하게 찾는 경우에 7월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6개월 되면 이제 6월 되면 이제 마감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픈된 학교들도 한 3, 4개월 정도 선생님들을 뽑는 거예요. 오래 걸리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인터뷰하고.
오픈할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계신 선생님이 떠나실지 남아 계실지 아직 학교가 조율이 안 된 상태고 5월달 되면 거기 결정되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지난번에 올려주신 게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돼서 한 예, 학기 전에 예. 뽑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예. 그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소수지만 이제 그 1월 달 때 그게 학기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떠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수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죠. 그때 이제 그 Teachers Associate라든지 이제 주로 이제 유료지만 구독하는 곳이 유료로 이제 그 컨택 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네네. 비용 올려주신 것 지불하시고 이제 같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